그 제 3과목이죠. 투자 권유 파트.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증권 관련 법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본시장법이겠죠. 우리가 자본시장법을 이제 법규라고 하는데 그 법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금융상품부터 이야기할 때부터 이 자본시장법에 관한 것들이 이미 상당히 녹아 있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한 두 차시 2강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을 이론 파트 그리고 뒤쪽에 이론 조금 하고 문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오며 가며 들으셨던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배우는 법규와 또 뒤에 나오는 직무윤리 파트랑도 또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또 직무윤리는 어떤 거랑 관계가 있냐면 이제 투자 권유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하고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진도를 뽑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자통법이라고 불렀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했다라고 해서 자통법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 명칭은 이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본 방향이 뭐냐? 자, 열거에서 포괄주의입니다. 기존의 그 상품을 하나하나 열거하다가 어떻습니까? 상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죠? 그렇게 해서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다 하면 투자성이 있으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으세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기능별 규제로 바뀐 거죠. 펀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펀드를 은행에서도 팔 수 있고 증권, 보험에서도 팔 수 있겠죠. 그런데 은행법 따로, 자본시장법 따로, 보험업법 따로 이렇게 관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 펀드라는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은행에서 팔건 증권회사에서 팔건 규제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자, 그 다음에 업무 범위의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6가지 업이 있어요. 금융투자업에 6가지 업이 있는데 그 6가지 업을 모두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금융정책을 펼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업무 범위 확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좀 큰 어떤 증권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대형 딜이 있고 한데 꼭 외국계 증권사가 그것을 해야 될까? 그렇죠. 여기서 대형화를 어떤 바라는 마음도 있고 실제로 증권회사가 많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 중심의 투자자 보호, 즉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 열거와 포괄주의, 그 다음에 기간과 기능, 이걸 이렇게 뒤바꿔 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들이 나오죠. 상품할 때.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그러면 투자성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때 투자성이라는 건 무엇이죠? 법에서 말하는 투자성.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투자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랑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법에서 아예 자, 이것은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라고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CD,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그 다음에 스탁 옵션이죠. 주식 매수 선택권. 자, 원화 CD 같은 경우에는 CD는 은행이 만든 거고 단기 임대다가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증권사가 가져가면 바로 현금, 기간이자 빼고 현금으로 주거든요. 자, 그래서 원화 CD, 뭐 외화 CD는 아닙니다만은 원화 CD는 문제가 없겠다. 그 다음에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은 매매 권한이 없이 단순히 관리만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는 관계없다.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면 행사하지 않으면 되니까 역시 위험하고 관계없겠구나. 리스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 상품에 제외되는 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입니다. 여기서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은 법에서 말하는 구분이에요. 자본시장법.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증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100원을 투자했으면 100원까지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00원까지만 손해를 본다는 거죠. 파생상품이요. 추가적인 지급 의무.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원보다 더 많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마진콜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투자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반대로 가게 되면
손실을 더 메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던 돈보다 더 많이 잃을 수 있는 게 뭐다? 파생 상품이구나. 이거는 자본시장법상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증권의 종류를 살펴보죠. 증권에는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채무증권, 쉽게 말하면 채권인 거죠. 그 뭐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다양한 채권이 있을 텐데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 나오면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자 연계 파생 결합 채권.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부르지 않고 ELB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B는 본드, 채권의 약자고요. 그래서 주식과 연결된 채권인데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제 우리가 맡기는 원금에 해당하는 돈들이 유지가 되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1년이다 그러면 1년 안에 발생할 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금을 채권에 묶어 놓으면 안전한 채권에 그럼 그 이자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배팅하는 전략. 그래서 원금을 보존하면서 그 이자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콜금리 구조를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금 보존형인데다가 그 리스크가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별도로 이자 연계 파생 결합 채권은 채권의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게 지분증권, 수익증권. 수익증권이 뭐죠?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수익증권을 받게 되죠. 바로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투자계약증권. 자, 이게 키워드가 뭐죠?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증권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올 때 간혹 나오죠.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지분대로 배당을 받는 거죠. 그게 투자계약증권이다. 자, 파생결합증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이냐? 아닙니다. 파생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최종적으로 뭐다? 증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본시장법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증권의 정의가 뭐였죠? 내가 투자한 돈까지만 잃을 수 있는 게 뭐였죠? 증권이었죠. 그러니까 파생이 들어가 있지만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이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파생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 파생이 결합되어 있는 증권이다. 대표적인 게 ELS죠. 자, 그래서 주식 외에는 DLS라고 부르죠. 그리고 옵션 형식이 들어가 있는 게 ELW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결합 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는 DR이라고 그러죠. 증권 예탁증권. 쉽게 말하면 해외 상장을 할 때 그 원주식을 신탁, 예탁을 맡겨놓고 그 나라에 맞게 주식을 상장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D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주식과 같은 거죠. 주식을 약간 변형한 거죠. 그 나라에 맞게 상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DR은 주식에 해당한다. 자, 이 6가지가 뭐다?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증권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파생상품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사실 우리가 금융을 좀 배우려면 파생상품을 내가 투자를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분류를 보시면요. 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은 지금 하지만 그 계약의 완성은 언제 한다? 미래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S전자 주식이 지금 있는데 그 S전자 주식을 현물로서 지금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S전자 주가가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을 접하실 때는 제일 먼저 생각이 될 게 미래구나. 계약은 지금 하지만 그 계약의 완성은 언제 된다? 미래에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도거래는 뭐냐? 기초자산의 가격 등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S전자다 그러면 그 S전자의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장래에 약속한 시점에서 손익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장래라는 게 뭐죠?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이때 장이라는 것은 거래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선물이라고 한다. 조건은 똑같다 할지라도 장내에서 거래하면 선물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장 외에는 선도 거래라고 합니다. 장내는 선물. 퓨처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리고 선도는 forward라고 합니다. 옵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선택권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죠? 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콜이 있고
풋이 있죠. 콜은 뭐죠? 살 수 있는 권리. 풋은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러한 권리, 그럼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죠. 어쨌든, 자,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미래죠, 미래. 장래의 어떤 정해진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성립시킬 수도 있고, 성립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 여기에 있는 게 뭐다? 옵션. 수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수압은 바꾸는데, 교환인데, 언제 바꿔요? 미리 정한 시점에.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가령 통화끼리 마냥 달러와 엔화를 바꾼다거나 유로와 뭐 달러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파생상품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도 6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신탁업이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 6가지 업 중에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는 게 이제 매매와 이 중개업을 구분하는 겁니다. 매매업이라는 것은 키워드가 뭐냐? 자기의 계산으로. 그래서 그 자기의 계산으로, 즉 고유 돈으로, 고유 재산으로 이런 뜻입니다. 회사 또 고유 자산이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먼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을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매매 손익이 생기는 거고요. 자, 중개업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타인의 계산으로 무슨 말이에요? 고객 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전자를 한 주 사주세요 하면 거래소에서 그 고객에게 그대로 사주기만 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지 않겠죠.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자, 매매업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ELS 같은 걸 직접 만들어요. ELS를 직접 만들어서 고객이 원할 때 판매하는 게 바로 뭐다? ELS 매매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시장에 있는 ELS가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거를 고객이 사달라고 했을 때 사주었다. 그렇다면 중개업에 해당하겠죠. 대부분의 증권사는 매매와 중개업을 같이 합니다. 아주 작은 증권사는 중개업만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은 운용사입니다. 펀드 운용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자문업은 자문을 해주는 거고 일임은 맡아서 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문과 일임은 중요한 게 뭐냐면 등록제입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등록제라는 것은 조건을 충족하면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인가제입니다. 자, 신탁이라는 건 뭐냐? 신탁을 업을 하는 겁니다. 믿을 신 맡길 탁이 있죠. 고객의 자산을 맡아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자산은 꼭 금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자산이 또 가능합니다. 이 6가지 업이 뭐다? 금융투자업이고 이 6가지 업을 법에서 요구하는 자본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하면서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계속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전부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즉 대형화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보면 한 곳에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죠. 원스톱 뱅킹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는 거죠.